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길고 지루하기만 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 절차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그저 자기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려고 횡설수설을 일삼았습니다.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전문가에게 머리 손질과 분장까지 받아가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팔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부정선거가 어쩌니 하면서 여러 쟁점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모두 지켜보고 확인했던 범죄인데 그저 어설픈 변명 몇 마디로 또는 희한한 주장을 했다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자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젠 진짜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알찬 방송 준비했습니다. 우리 안목을 키워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진영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평론가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요. 저가형 유시민 박진영입니다. 유시민은 비쌉니까? 그분은 어쨌든 최고의 개런티를 받으시는 분이고요. 한마디 하시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분 아닙니까? 카푸치노님이 우리 박평론가 걱정을 하시네요. 식사는 하셨는지요? 식사 오늘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네. 야, 식사도 못하고 스픽스를 위해서 이렇게 띄워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네. 엊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를테면 하여튼 대통령 직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 내란에 가담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선처를 당부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좀 내야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별종이다. 말종인가요? 우리 사회자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인간구실 못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의 무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봐왔던 거고요. 그러나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윤석열이 이른바 후배들을 챙기고 그다음에 이런 자기 식구들을 건사하는 그런 보스로서의 하다못해 건달 조폭 같은 보스로서의 기질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에 이 탄핵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 서양사 동양사 모든 것을 통틀어서 리더의 기본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이죠. 아주 간교하게 윗사람에게는 충성하는 척 거짓말하고 아랫사람들은 챙기는 척 형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부음하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자기와 자기 부인의 실속만 챙긴 사람이다. 이게 저는 완벽하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아니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처럼 굴기도 하잖아요. 네네. 속마음은 안 그래도 겉으로는 네네. 나는 부하들도 좀 챙기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라도 속마음이 아니더라도 선처를 바란다 이런 말이라도 하기 마련인데 이 양반은 그 정도도 아니네요. 그럼 위선을 떨 필요도 없는 사람. 위기에 봉착하니까 네. 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사실은 위기일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구술을 하고 검사가 되고 그다음에 검사가 잘 안 맞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변호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검사로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에게 엄청난 아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부에. 그리고 그 당시가 노무현 정권입니다. 네. 노무현 정권에도 줄을 대가지고 이른바 수많은 인사적인 그런 부탁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총장 임명될 때 내가 검찰개혁 제일 잘할게요.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 정부의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는 늘 표리부동하고 머릿속에 좌파가 들어왔다가 우파가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수준의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도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덩달아 드네요. 그래도 저희가 속아서 그렇죠.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되는 과정에 약간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에도 알고 또 하나는 권력을 주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느냐. 그렇죠. 네. 정말 뭐 그런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정치인이 국민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네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권력을 뭐 장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집권하자마자 예산을 어떻게 쓰지? 뭐 가난하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권력을 잡았을 때도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였어요, 윤석열은. 네. 뭐 권력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보수 아닙니다. 아, 보수라면은 보수적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품격, 뭐 때로는 극단적으로 호전적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없어요. 그럼 뭐냐? 모든 것들은 자신의 권력을 향유하는 도구인 겁니다. 오히려 철학과 가치, 정책, 국가 비전, 국가의 조직조차도 내가 권력을 내 마음대로 향유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안 쓴 거예요. 누굽니까? 폭군입니다, 이 사람. 네. 폭군. 윤석열이 헌법재판 오늘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뭐 조금 절차가 남긴 했지만 그래도 탄핵 심판은 오늘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헌법재판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일까요? 뭐 결론 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국민의힘 정권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손으로 사면 될 거야 라는 계획을 저는 세웠다고 봅니다. 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후보를 네네네. 대통령으로 당선시킨다. 네네네. 그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판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한국 사회 현실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경찰관 앞에서도 공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재판부를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니들이 내리는 결론에 나는 동의하지 않겠어. 니들이 나에게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거야. 니들이 나를 파면시킬 거야. 그렇게 벌써 가정을 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불복종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걸 뒤엎어버릴 거야. 국민의힘 정부를 한 번 더 만들어서. 그리고 그 후보는 내가 낙점할 거야. 정광훈, 전한길, 또 전시 없나? 전계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두환? 네. 네, 전두환.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정계환 대표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아이고, 드립니다. 네. 네. 그런 전시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다시 권자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망상 아닌가요? 망상이죠. 저는 차기 대통령이 100만 분의 1의 확률로서 네. 보수 쪽에서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사면 안 시켜줄 거라고 봅니다. 거리두기를 하겠죠. 당연히 거리두기 네.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 사회자께서 한 5, 6년 선배가 있는데 아주 별납니다. 네. 평소에 볼 때마다 욕하고 잔소리하고 또 때로는 뭐 그 발길질 하듯이 아이고. 고함 지르고 이런 사람인데 네, 자주 보고 싶겠습니까? 네. 그 사람을 상전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절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사면해 줄 수 없습니다. 국민 통합에 저해되기 때문에 사면해 줄 수 없습니다.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사면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감옥에 처박아 넣어볼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현직 검사가 탄핵 심판을 두고 일본 뭐 제국주의만 못하다 판사 그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의 판사보다 못하다 이런 이건 뭐 생떼라고 봐야 되나?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건 왜 그런가요? 뭐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됩니다. 네. 전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라는 자가 감히 재판부에 대해서 혐오와 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해도 됩니다. 저는 원래 재판부 별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 할 때보다 법관의 양심이 뭐 중요해? 저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네. 물론 그게 법률적 양심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이 AI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도 뭐 합니다. 아니면 민주적으로 배심 같은 거 배심 문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가 국가 체제, 사법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했다. 이 사람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마 이 검사 만능주의, 검사 천지 창조서를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박힌 윤석열과 똑같은 수준의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저는 제법 있다고 봅니다. 꿈틀대기 시작하는 건가요? 꿈틀대기 시작한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되고요. 당연하죠. 저는 징계위원회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사람, 문재인, 문제적 존재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한겨레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퇴임한 다음에 첫 인터뷰였는데요.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매듭을 지었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즉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내가 어쨌든 간에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걸 또 좀 점프해서 다음 정부 창출에 있어서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하다.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을 인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네요. 총평으로는. 긍정적인 척 해야죠, 저도. 네. 저도 주요 당의 당연인데 네, 긍정적인 척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여기에 관해서 탐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는 이야기가 많은데 참 유구무원입니다. 아니 다 말할 수 그러시면 없어요. 안 되죠. 우리 구독자들 지금 현재도 동접으로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십니까? 지금 그런데 예? 이분들께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은 제가 네. 몇 개라도 두 까주세요.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이거 박진영 TV 오면은 들을 수 있는데 박진영 TV를 안 오시더라고 스픽스 시청자들이. 네, 네. 제가 박진영 TV에서 왜 윤석열이 이렇게 친문을 등에 업고 등장했는가라는 특집을 한번 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요. 검찰 아버지 형이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누군가 하면은 검찰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 네, 형 여기가 같은 형 존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네. 정상명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네.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과 고시 동기생입니다. 두 번째는 박영수 특검 노무현 정부 때 중수부장이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이자 큰형님입니다. 윤석열이 검사 생활을 하다가 적성에 잘 안 맞아요. 네. 수사를 잘 못하니까 하위직 검사 때는 서류를 잘 만들고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를 합니다. 변호사를 하는데 2003년도에 이 사람이 다시 검사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에 들어옵니다. 중수부장이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검찰 그럼요. 내부의 최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그렇죠. 네.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어마어마했죠, 이게 옛날에. 특수부장 네, 아닙니까? 네. 특수부장 옛날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정말 모욕 주고 네네네. 죽음으로 내몰고 그런 자리가 중수부장 네네. 자리였죠. 중수부장 자리입니다. 중수부장 자리에 있을 때 물론 그 당시에 정상명 총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검찰 인사에 재연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저는 추정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과 네네네.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으니까요. 네. 그때 민정수석 누굴까요? 그때 민정비서관 누굴까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변호사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 누굴까요? 누가 했습니까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전해철. 네. 전해철 한번 확인해 변호사. 보십시오. 저도 네네.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니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을 맞아요, 한번 맞아요, 해보십시오. 맞아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 변호사 민정수석 했죠. 전해철 네네네, 변호사도 했고. 네. 네.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옛날에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다 솔직히 했죠.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즉 정상명, 박영수라는 친노 시절에 잘 나가던 검사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검사로 들어와서 잘 활약을 합니다. 2008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끝이 나고 박연차 게이트가 터집니다. 네. 이른바 이제 박연차 게이트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위 사람들을 박연차라는 사업가를 통해서 옮겨매려고 했던 어쨌든 조작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박연차 게이트의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박영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는 아니고 박연차의 변호사가 네. 박영수입니다. 즉 네네. 박연차라는 태광산업 회장이 친노들 누구에게 돈 줬느냐, 누구 도와줬느냐 이거를 짜내려고 했던 게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네네. 이걸 방어하는 변호사가 박영수입니다. 대검 중수부 사건을 방어하는 변호사로 전 대검 중수부장을 그렇죠. 기용했다. 그렇죠. 네네. 부자들이 흔히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박영수가
윤석열을 다시 검사를 시켜준 사람입니다. 이때부터는 저희 황당 뇌피셜입니다.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법적으로 뭐 말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내가 성렬아, 너 저기 다시 검사 시켜줬는데 검찰 내부에 들어가는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나 좀 해줘.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성렬이가 알아서 말씀드릴 것 같지 않으세요? 성렬이가 알아서 말씀드렸다? 아니 뭐 꼭 얘기하라고 촌스럽게 그래요. 그냥 다 알아서 주간 보고니 뭐 네네네네네. 월간 보고 해야죠. 네네. 그러면은 뭐 어차피 뭐 우리 사회자나 저나 다 네. 뇌피셜인데 그러다 보면은 윤석열은 박영수가 맡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 추론입니다. 네네. 제 추론입니다. 그럼요. 네. 윤석열은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와 그 이후를 거치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저는 형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제 추론입니다. 그때는 뭐 아직 젊은 검사이긴 젊은 검사 하지만 시절이니까. 그래도 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충청도 인맥이 작동을 합니다. 이 충청도 인맥이라는 것은 정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삼부토건이 그 핵심이죠. 삼부토건의 핵심인데 삼부토건이 뭐 라마다 르네상스 이름하여 그런 곳에서 뭐 술자리도 열고 합니다. 거기에는 충청도 출신의 정치인들도 오고요. 여야 정치인 같이 옵니다. 저는 정모 지금 대통령실에서 잘 나가는 분 그분도 그런데 왔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거긴 대를 이어서 충청에서 정치하는 네네네. 분이니까요. 그러면은 정진석 씨. 네. 민주당 계열의 충청도 출신 정치인들은 거기 안 왔을까요? 삼부토건의 만찬장이나 이런데 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옛날 정치인들은 많이 옛날 정치인 뭐 왔겠죠. 그렇게 네. 왔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안 간 사람은 있습니다. 네. 이해찬 총리 이런 분들은 안 갔습니다. 네네. 네,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나가는 충청 출신의 검사임을 자임하는 윤석열은 안 왔겠어요? 삼부토건에서 선물 보냈다는 선물 목록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사귀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중에 특히 삼부토건과 가까워서 이 뭐라고 합니까? 건설 관계 일을 하는 정치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건설관계 일이라는 건 뭐 상임위원회가 국토위원회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본인이 뭐 그런 뭐 건설회사 조그만한 걸 할 수도 있죠. 네네네. 뭐 그 박모 국민의힘 의원처럼요. 네네. 네. 그런 관계들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즉 윤석열이 민주당 인맥을 만들어지는 데는 두 부류가 크게 작동합니다. 법조 인맥과 충청 친노 인맥. 법조 인맥.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 충청 정치인 인맥. 네. 이낙연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큰 그게 없더라고요. 네. 연결고리가 아니다. 교집합이 네네, 별로 없어요. 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낙연 얘기를 계속 이낙연 해주고 이야기를 계신데, 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배경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어요. 그게 네.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동안 설왕설래만 있었던. 더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 난리를 치는데도 윤석열하고 술 퍼먹고 다니던 민주당 정치인들, 대통령 청와대 근무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과 술 처먹고 다녔다. 그렇죠. 네. 아,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 와중에 네. 근데요. 그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누군지. 말 못하겠습니다. 이거. 힌트라도 좀 주세요. 줄수 없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줄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는 몰라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도 이런 소송 당합니다. 예? 소송 당합니다. 당하시면 안 되나요? 소송 당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은 생각도 예. 좀 듭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거짓말로 술 처먹고 다녔다, 술 퍼먹고 다녔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전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네. 공인이라 하더라도 명예가 있다고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술 마시고 다니고 그랬다면 네. 정말 역적질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부분으로 걸릴까봐 말 못하는데 네네. 제가 사실 고소고발 많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네. 변호사비 많이 나갑니다. 진짜 힘듭니다. 저도. 힘들죠. 네, 네. 네. 경찰서에서 무슨 등기 맨날 와 있고 집 예, 앞에 예. 붙어 늘 있고. 등기 와 있고 힘듭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네요. 그 와중에도 네, 네. 아무리 정치라는 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일이라지만 네, 네. 조국 사태 와중에 그때 서초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러 나갔습니까? 네네. 조국을 지키겠다고. 그럼 무슨 조국 장관한테 뭐 대접이라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흔드냐 어떻게? 이런 선의들이 모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 제가 여당의 오늘 정치인이 이야기를 드리는 네.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노들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되어서 올라오기
훨씬 전부터 잘 알고 있는 관계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라인만이 아니라 무슨 어떤 언론인, 유명한 언론인도 개입했다. 그렇죠. 네. 무슨 기획 잘한다는 사람도 개입했다. 그 뭐 이런 언론인은 얘기들.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뭐 공석현 회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좀 그보다 젊은 언론인도 있죠. 젊은 언론인도 있죠. 네, 네. 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윤석열을 민주당 쪽에서 대권 주자를 한번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정말 아니 근데 좀 희한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네, 그렇죠? 네. 윤석열은 뭐 평소에도 욱하는 사람이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있었지만 검찰 개혁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랑 조국이랑 다 좋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다. 네네. 네. 아니 물밑 작업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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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네. 로비도 있고 오랫동안 인간관계에 서로 신세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그 오창익 사회자님을 존경합니다마는 이 존경이라는 네. 것이 박진영이 오창욱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연관관계 경력증명서 보고 존경합니까? 네. 아니잖아요. 친분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제가 우리 오창익 선배님한테 뭐 부탁을 한 적도 있고 서로 뭐 부탁을 주고받은 적도 있을 네. 거고 뭐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나.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인지 여러 정권이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사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싶은데요. 인사 시스템이 또는 시스템이 있었나? 이런 의문도 들고요. 저는 뭐 시스템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시스템은 있어서 금방 말씀드렸는데 서류상의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실제로 세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세평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을 임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이 대통령을 능멸하는 수준의 행태를 보였을 때 그때 바로 잘랐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했는데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 바로 검찰총장이 들이댔다. 이건 뭡니까?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있었던 민정 라인에서의 검증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이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사모펀드 의혹 사실 별 문제 없었어요. 무죄 나왔잖아요. 별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감옥까지 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검찰총장을 정치적 앙심에 의해 가지고 별건의 수사를 한 나쁜 검찰총장으로 해서 잘랐어야죠. 저는 빨리 자르지 못한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임명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속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이 조국 사태 이후에 나하고 윤석열 같이 잘라달라고 했을 때 같이 안 잘랐잖아요. 그게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간신배가 끼어 있었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메신저를 왔었다 나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가 와서 그대로 있으라고 했다. 그 메신저하고 부부 동반으로 식사도 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네. 민정수석 대충 다 아세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노영민이라는 이름이 쭉 나오는데, 뭐 사람들은 아시나 보네요. 저는 처음 듣는.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그 노영민. 뭐 그런 모양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들께서 말씀해주신. 요즘요 심각하네요. 검색이 워낙 좋아져서 네네. 이른바 구글링이라고 하죠, 그죠? 네네. 검색을 통해서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회사를 냈고 뭘 냈고 무슨 법안 냈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AI도 그렇잖아요. 다 나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윤석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 말해주잖아요. 임종석 갑자기 튀어나와요. 뭐 그럴 수 임종석 있겠지. 실장은 별 관련이 없는 걸로 네, 제가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윤석열은 지켜야 되고 조금 망가지더라도 어쩔 수 없고 추미애랑 윤석열하고 붙어도 추미애 편을 들어주거나 또는 둘 다 그만두게 한다는 건 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 둘 다 정리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안 하고 윤석열을 내내 감춘 까닭은 뭘까요? 결국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겠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 어. 요즘 리메이크된 영화처럼. 네. 네. 조국 장관에게는 빚진 게 없겠죠. 네. 네. 그래도 청와대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러면 그게 다 빚진 거 아닌가요? 빚이 아니라 잘해줬다고 생각하겠죠. 잘해줬다. 장관까지 시켜줬다. 네.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오늘 괜히 이야기 꺼내가지고 네, 하여튼 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나의 매듭을 지었다고 평가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아쉬운 대목들이 아쉬운 있네요. 대목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헷갈리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 네. 두 분이 만나서 보이는 모습은 대선 국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 윤석열의 등장은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총체적으로 대선 패배의 책임은 후보인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농심 광고 같은데 네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그렇게 이렇게 서로 사과하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고요. 다만 나중에 라면은 다음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통령 저희 대선 갑자기 대표께서 그 라면을 드셔야 됩니다. 농심 라면은.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옛날 유머인가요? 아니 그 대부분이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를 그 프라이보이 곽규석이란 분이 구봉서하고 후라이보이 그러니까 발음도 안 되잖아요. 발음도 안 돼. 지금 40년 만에 곽규석 발음을 처음 하시는 걸 거예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뭐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이런 덕담도 있었고 그렇죠. 네. 대선에서 자기 책임도 얘기했고 미안하다고 네, 했고 네. 특히 국민에게 사과했고 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전에 좀 설쳤던 분들 이를테면 네. 뭐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주춤해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힘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이슈 화이팅을 하는 중인가요? 뭐 열심히 하면 좋죠. 아, 그렇습니다. 다만 그 남 욕하기는 열심히 안 하는 게 네, 좋죠.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임종석 실장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임종석 실장은 세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철학도 없고 앞으로 뭐 비전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막 싸우고 덤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임종석 실장은 대놓고 저도 비판을 하려고요. 지난주에도 임종석 씨에 대해서는 좀 네네. 좀 남다른 남다른 저기 악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의는 아니시겠어요. 악의 이야기하면 이게 또 명예훼손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악의는 아니시잖아요. 그 사실 악의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으면 안 됩니까? 아 되죠. 네네. 자기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저하고 아니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정권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넘어갔고 정권이 넘어가고 제가 고소 고발도 많이 당하고 생계 곤란도 겪고 있고 뭐 저기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분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는 거 이건 평가할 만한 겁니까? 잘하셨다고 봅니다. 잘하는 거다. 상대가 욕을 하더라도 만나야죠. 그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저는 당연히 만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분의 저는 또 만나야 될 사람. 임종석, 김부겸도 만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네네네. 김부겸 총리하고는 친해요. 이재명 그래요? 대표하고 친합니다. 네. 김부겸 총리가 대선 한번 나가보겠다고 지난 2021년에 당대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하고 경선에서 붙었냐면은 이낙연하고 붙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던 분들이 모두 다 김부겸 총리를 도왔습니다. 저도 그때 김부겸 총리를 도왔습니다. 김부겸 총리 모시고 김용민 TV, 새날, 이동영 TV 유튜브에 제가 3번이나 출연했습니다. 혹시나 영상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그때 저를 보고 김부겸 총리를 좀 도와주시라고 한 분들도 이재명 지사 쪽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뭐 이런 분들을 잠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재수 의원? 네네. 이분이 뭐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아니 부산 3선이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중에 유일합니다. 현역 민주당이 이 양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3선이고요. 그럼 별 2개 일단 쳐줘야 되겠네요. 별 2개 쳐줘야 되고 일단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든 김경수든 누구도 비판하지 않겠다. 나는 동남권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것에 우선 관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포지티브하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나는 대선 주자급으로 체급을 키워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리 전재수 의원은 이른바 이제 금강 캠프의 막내 출신입니다. 금강 캠프가 뭔가면은 네. 노무현 대통령 캠프 때 막내입니다. 아, 그러니까 2002년 경선 캠프 때, 네. 경선 캠프 때 막내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내려가서 계속 출마를 했는데 남들은 한번 떨어지면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뭐 합니다. 서울 올라오기도 서울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부산에서 한 4번 떨어졌을 거예요. 4번 떨어지고 지금 이제까지 이제 3번 네. 당선된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산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 봅니다. 총선 때 보면 네네. 민주당이 막 터무니없이 밀리진 않다가 막판에 좀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재,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가 터지고 그러면서 표 결집이 일어나서 쭉 떨어진 거잖아요. 네. 정말 몰살당하다시피 네. 했는데 살아난 까닭이 뭐죠? 전재수 의원은? 일단 성실합니다. 아, 그리고 전략적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전재수 의원 보고 왜 유튜브 안 나가고 종편 많이 나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전재수 의원 잠깐 봤습니다. 전 의원 그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튜브는 경선에는 큰 도움이 된다. 아, 유튜브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하는 그렇죠. 우리 집안 우리 느낌이니까. 지지자들이 네네. 많이 보니까. 그러나 본선에서 상대표를 가지고 오려면은 종편 나가라 욕 먹더라도 네네.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민주당 계열의 유튜브에도 출연을 합니다. 네. 균형감 있게 출연을 합니다. 그 욕 먹어가면서 종편에 2년씩 출연하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암 걸린다는 느낌 듭니다. 네, 제가 네, TV조선 출연하다 결국은 싸우고 그만뒀잖아요. 아이고. 가면요 댓글이 몇천 개가 들립니다. 네. 박진영 좌빨, 박진영 좌빨, 그냥 좌빨도 아니야, 뭐 암 걸릴 좌빨 아이고. 쫙 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5대1로 싸웁니다. 네.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네, 맞아요. 그걸 참고 2년을 나간 겁니다. TV 토론 나가서 5대1로 싸우면 네. 네. 진행자도 내 편이 아니고 네네. 내 옆에 내 편일 것 같은 사람도 저쪽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와. 노력이 있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분이 이제 전재수 의원 보고 수박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네. 부산에서 당선된 것만으로도 수박이라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 부산에서 당선되면은 수박이라도 그거 제가 봤을 때는 황금 멜론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네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초선입니다. 소중한 국회의원입니다. 네네. 거기다 삼성까지 했으니까. 네네네. 네, 좋습니다. 사실 부산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이 스스로 푸념하는 게 부산이 이제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되게 서글픈 얘기거든요. 바다에 늘 있었고, 근데 고령화되고 부산이 두 번째 대도시인데, 그렇죠?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고령화율 1위고 사실이군요. 소멸율 1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 지표가 객관적으로, 그렇군요. 네,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네, 이순신 네. 장군이 네, 네, 그러셨죠. 호남이 없으면은 우리 한국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양무 PK 시무 민주정부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PK에서 득표율을 높이지 않으면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재수 의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맞아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것도 79년 부모항쟁, 네네. 부산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관리해줬고 그 때문에 11.6도 날 수 있었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도 민주화의 도시였고 그렇죠. 광주도 민주화의 도시였고 그렇죠. 서울도 도시였는데 이게 지역 갈라치기 때문에 좀 균열이 생겼는데 네. 부산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대구도 중요하겠네요. 조금 차이가 있죠. 네네. 차이가 있는 게 부산은 민주당을 한번 찍어봤잖아요. 네네. 시장도 내봤고 노무현, 문재인, 네네.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때 PK에서 민주당 몰표를 줬습니다. 네. 부산, 경남, 울산 다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찍어주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네. PK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조금 TK는? 예, TK는 지역주의가 보수화로 경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PK는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지역이다. 네. 이런 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사 스크랩 쭉 보다가 유인태 전 의원이 나오는데 네네. 이분이 라디오에 뭐 자주 나오시나 봐요. 근데 발언한 걸 쭉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약간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고 있던데 네. 내용이 이거야. 악당이 2명 있었다. 윤석열하고
이재명. 네네. 근데 윤석열이 사라지니까 하나의 악당만 도드라져 보인다 뭐 이러면서 네네. 착한 척 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왜 그러지? 지금 당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탈당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저주를 퍼부시려면 탈당하셔야 되고 장성철보다도 더한데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이분이 얻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아니 그냥 뭐 방송 출연 많이 하는 거죠. 마이크 한 번 더 잡기? 제가 알기로 유인태 의원이 47년생입니다. 네.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을 방송에 불러주는 데가 잘 없잖아요. CBS에서 불러주긴 예. 하더라고요. 김현정 뉴스쇼. 아니 뭐 여러 군데 나갑니다. 그래 시원하게 이른바 레거시 언론들이 원하는 것들을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송 욕심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방송 욕심이라는 게 그래도 나이 좀 먹었으면 네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네네. 그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내가 역할을 많이 못해서 미안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후배들이 정치할 때 이런 거 좀 챙겨라. 그리고 지혜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포기하면 안 된다. 네네. 에? 떨어져도 또 나와야 된다. 서울 올라오지 말고 박수 보낸다.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원로 같잖아요. 도움이 네. 되잖아요. 근데 왜 악담을 퍼붓죠? 유인태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분이 유명한 운동권 엘리트주의잖아요. 네. 경기고 서울대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도 경기고 안 나오면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그냥 있어요. 뭐 제 추정입니다. 가끔 있어요. 네, 제 근데 이재명 추정인데.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나온 고등학교가 없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냥 깔보기 쉽다. 네네네. 뭐 밥 좀 사라. 뭐 이런 유의 좀 불만일 수도 있고요. 아유. 어른들은 뭐 그런 불만 흔히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유인태 씨 좀 이상한 분 같긴 했어요. 네, 좀 이상하진 않죠. 많이 연락이 많이 이상한 분이고요.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네. 항소심 진행 중인데 재판부가 좀 굉장히 서두른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2심 선고를 3, 4월 안에 그걸 하고 하겠다는 싶은가 거죠? 봐요. 네.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오히려 대선이 임박하면은 본인들이 더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좋은 적신호가 검찰에다가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더 적시하라는 요구를 재판부가 했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김문기 씨를 알았나 몰랐느냐, 네.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그 다음에 이 국토부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간다면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주변에 얘기 들으면 다 무죄라고들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터무니없는 기소였다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무죄를 만약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받는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했고 악마화 네. 오다가 보니까 전철역에서도 뭐 이재명 구속 뭐 이런 서명을 받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네. 이런 거는 상당히 깨질 수 있겠네요. 뭐 대선 하나만 되는 거죠. 사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극악한 세력들은 계속 물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극악해지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좌파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난파 간첩이었다 뭐 네. 이러는 근데 거.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법 네, 자체가 그렇죠. 원래 보수적입니다. 네, 네, 그럼요. 법은 사회적 현상이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늘 보수적이다. 사후적이죠. 사후적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 법조인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조인 너무 많아요, 진짜. 다음 그 국회 때에는 현재 있는 법조인의 70%를 그냥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늘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아니 국회의원 수 법조인 수를 네네. 다른 얘기인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 로스쿨 네네네. 나와가지고 변호사 네. 시험을 보잖아요. 예. 근데 상대 평가잖아요. 네네. 일정하게 붙고 나머지 쫙 떨어지는데 절대 평가로 해가지고 네네. 일정한 정도의 법률적 소양과 지식이 확인되면 다 변호사를 시켜주면 네.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변호사들이. 예, 그러면 그렇죠. 지금처럼 기득권 카르텔은 좀 덜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인데. 그게 이제 이른바 미국식으로 네. 변호사가 직업이 아니라 자격증인 거잖아요. 네네. 자격증이었는데 그걸 하려면은 국회의원 요때는 표현을 써요. 놈들과 변호사 놈들의 기득권인 지금 그 김영란법과 관련되는 이 로비스트법 네. 이런 것들 개정해야 됩니다.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아니 로비스트도 만들고 탐정도 만들고 탐정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 했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네네네, 좀 네. 저렴하게 네네네. 조사 같은 것도 네네네. 해주고 합법적으로 네네. 무슨 도감청 법률 시장의 자율 경쟁, 네. 그다음에 민원 청탁의 합법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네. 이게 사실은 로비스트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로비스트법이 없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제일 관심 있었던 법이 로비스트법이었어요. 아, 이거야말로 한국 사회의 법조와 국회의원 정치권의 특권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비스트법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로비라는 건 네. 로비할 능력이 되는 출중한 사람들, 그렇죠. 뭐 재벌 대기업이거나 김현장을 쓸 수 있는 사람만 네네. 가능하고요. 그런 국회의원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김영란법 돼 있으니까 그 관료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네. 더 안 만나줘요. 네. 굉장히 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김영란법 때문에 못 만나. 이게 민원이라는 것이 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나 김영란법 때문에 못 만나. 그러고 일 안 하는 거야. 관료들의 그 복지 부동이라든가 그 저기 뭡니까 폐쇄적 특권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여야 당 대표들이 이제 교수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데 언론이 많이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뭐 44번 나왔다. 이재명 26번 뭐 이런 얘기. 이재명 문재인 합쳐서 27회인가 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야당 예행 연습. 네, 네. 그것도 여당의 발목만 잡는 네. 아주 나쁜 극악한 야당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어차피 야당 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이름을 외워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나쁜 사람, 이재명 대통령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중앙대 뭐 고시반에서 네네네. 형 아우로 지내고 네. 고시공부 같이 했던. 그래서 혹시 옛날 기억이 나와가지고 어이 착한 재명이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렇죠. 막 자기한테 주문을 외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아니 그러면 자기가 야당 대표 될 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 이 당도 네. 모든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잖아요. 국민의힘 포기한 건가요? 포기는 안 했죠. 네. 전략적으로 반 이재명으로 대선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재명 악마와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지난 대선 때 반 문재인 반 이재명에서 윤석열 뽑았잖아요. 그랬죠. 나라 망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나오는 대선 후보는 최소한 시험 쳤으면 좋겠어요. 경제 문제라도 시험 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같은 저런 덜 떨어진 대통령이 안 나오게 하려면은 국민 시험 쳐야 되지 않나. 국민 네네. 면접 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때도 뭐 아리백이 뭐냐 그랬더니 뭐 모르는데 가르쳐주면 되지 뭐. 알다마 200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걸 이제 뭐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선거법, 선거 방송 관련되는 법규 개정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당내 경선에도 토론 뭐 10회 이상, 네. 그다음에 본선거에서는 토론 또 10회 이상.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아니 저는 사실 윤석열 씨가 당내 네. 경선할 때 그 동영상을 거의 잘 안 봤는데 네네.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된 다음에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당내 경선 했을 때 후보 토론만 봐도 네네. 정말 저질이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그렇죠. 수준이. 네. 홍준표도 약간 저질기가 있는데 홍준표가 오히려 돋보이고 그렇죠. 네. 굉장히 바닥에서 굴르고 정말 기본적인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네.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됐잖아요 후보가. 그때 토론을 한 3회인가 뭐밖에 안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때 중앙방송에서 하는 토론을 10회 했다면은 과연 윤석열이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달라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뽑아서 뭐 되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표심도 또 상당히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 당시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주류들이 바지 사장을 원했던 거죠. 네. 자기 말 듣지 않을 것 같은 홍준표, 유승민을 거부한 거죠. 네. 결국은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거죠? 성공해서 같이 죽는 거죠 이제 다. 성공은 해서 바지. 그 이거 아닙니까 이제 도둑질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그 대한민국 호에 들어가서 온갖 보화를 다 훔쳤어요. 네. 보물을 다 훔쳤는데 큰 이제 보따리에 들여맸는데
못 넘어오는 거야 이제. 보따리가 커가 보따리 커서 못 넘어오는 네, 거야. 네, 지금 딱 그 상황이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조금 아주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저는 뭐 있다. 중도화 전략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될 사람 이야기했는데 네. 그 중에 저는 빠져 있는 사람이 박용진이라고 봅니다. 박용진. 네. 박용진은 젊은 국회의원인데 예. 박용진 의원도 의미가 있는. 지난번에 경선을 3번 했습니다. 그랬죠. 예, 사실 박용진 의원을 미워하는 당원들도 많습니다만은 경선을 3번 했다는 것은 네. 이것 좀 누가 봐도 좀 심하거든. 네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또 잘사니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면서 중도화 전략에 대해서 호의적인 메시지들을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네네. 정신 좀 차린 것 같습니다. 한번 박용진 의원도 만나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이런 조언 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만남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박진영 선생이 말씀하시면 민주연구원도 없어야 함. 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만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 표라도 더 벌어오고 맞습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이러면서 본선에서 싸워야 된다. 대세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 아니 저런 구태한 사람을 왜 데리고 가? 뭐 예를 들자면 뭐 김한길, 박주선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근데요 표가 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10표든 20표든 10표든 20표든 표가 됩니다. 그 정치는요 IQ가 낮든 높든 하물며 정과가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학력이 있든 없든 다 똑같이 평등한 한 표입니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좀 예를 들면 뭘 좀 묻은 표도 툭툭 털고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은 그 우리 표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박이라고 표에 도움 안 된다. 사람은 굳혀 쓰는 게 아니다. 이런 구독자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의 개인적 감정은 그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에 수박 이야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재명 대표도 수박 이야기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수박은 여름에만 찾자. 수박은 제철 혁신할 때만 혁신할 때만 하고 지금은 혁신의 시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도 민주당이 내란을 극복하고 또 정권을 제대로 찾아와야 될 숙제가 있는데 우리 박준영 평론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께서 평가해 주시기에 저가요. 아니요 그래도 저가든 어떻든 최고의 전문가가 평가해 주시길 지금 민주당이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용진도 만나고 하여튼 표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만나서 한 표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 중도로 확장하는 것도 지금은 일단 박수 치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스픽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